안녕하세요. 예불문 이제 마지막 칠정례를 끝내고 마지막 나가는 대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오직 원하옵노니 오직 발언한다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제 절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칠정례 할 때는 7번은 그냥 절을 하고, 여기서는 절을 했다가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배를 하거든요. 그거를 고두례라고 합니다. 머리를 한번 부딪힌다 그래서 이게 머리두자거든요. 절을 하고 머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부딪힌다. 이렇게. 예. 이 고두례를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에서 절이라고 하는 게 인도 예법이고, 인도에서 시작된 예법이고, 상대의 발 가장 낮은 곳에 내 머리를 대서 원래는 정수리를 대는 거예요. 근데 상대 발에다가 정수리를 대면 이마는 발등에 닿고 발목 쪽에 정수리가 닿아요. 인간이면 몰라, 정수리가 맞박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발을 다 댈 수가 없으면 보통 이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찍어서 상대 발을 댔다가 내 이마를 대고 이렇게 이제 존중한다는, 그렇게 절을 하진 않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키스지. 이렇게. 그래서 존중의 의미를 이렇게 상대 발에다가 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약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확실히 머리를 닿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나오냐면 병자호란 때 청태조 누르와치의 삼전도 치욕이라고 하잖아요.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고 그때 삼괴쿠 고두례라고 나오거든요. 3번 무릎 꿇고 절하고 9번 머리를 갖다 박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뭐 황병이나 이런 청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 보면 뭐 잘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막 머리를 갖다 박고 이렇게 하는 대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남한산성에서 한겨울에 머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조가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반정을 주체적으로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세조 같은 사람들은 다 뛰어난 임금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신하들을 딱 거느려가지고 이미 왕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할 정도니까, 태조나 세조 같은 분들은 다 능력자들이고, 태종도 그렇고 능력자들이고, 신하에서 옹립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철종도 그렇고, 이렇게 고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종은 이게 의외의 복병이 있었던 거죠. 그게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고종 자체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역사 상황들을 보면 고종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옹립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하들이 갖고 놀기 제일 좋은 얼빙한 사람, 혈통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애가 총명성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반정 공신들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은 허수아비로 그냥 도장만 찍고 오케이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조도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나마 선조는 도망이라도 갔지, 인조는 도망도 못 가고 튀어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빤스런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빤스런. 빤스만 입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구나.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사건이 있었어. 해병대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뭘 해병대원들이 그 부대에서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다 민가까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병대를 조롱할 때 쓰는 게 빤스런. 아니 그걸 지키라고 저것들이 해놨더니 빤스만 입고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롱할 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일반 용어가 돼가지고 경황 없이 막 이렇게 튀는 거. 근데 우리 전통에 그게 있죠. 그래서 선조도 그렇게 튀었고 시작하자마자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조가 도망간 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보고를 받고도 어떻게 그게 도망갈 수 있지? 그 대목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일본은 영주가 끝까지 자기 임무를 하다가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전사하는 거지 도망간다는 자기 그 영지를 냅두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냅두고 도망간다는 개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남아서 쟤네들이 저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 할 때도 점령당하면 막 할복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도망갔거든.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쳐들어와서 지키다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갔거든. 참 이런 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죠.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조는 워낙 얼핑하니까 도망간다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신하들은 다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계셔야 됩니다. 뭐 가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선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단해서 도망이라도 가는 거고 그래서 한겨울에 잡혀가지고 물론 뭐 도망가도 잡혔을 거예요. 도망가도 잡혔을 건데 그래갖고 뭐 잡혀서 우리 그 예전에 있었잖아. 남한산성인가 영화 있었잖아. 그 뭐 서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이거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구도 속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얼삥하게 있다가 잡혀버린 거죠. 그리고 한겨울에 이렇게 맞박을 박으니까 너무 게다가 애가 쫄여가지고 그래가 이마가 찢어졌대요. 너무 세게 박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모질이 하거든. 진짜 모질이 하거든. 그리고 그 이마 찢어지는 사건이 나중에 인조 집에 이제 나중에 저주로 내리는 거죠. 그 집안의 저주로. 그래서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하고 그때 왕자가 소현세자, 그러니까 세자니까 왕이 다음 계승자.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그 동생인데 걔네가 다 잡혀가죠. 지금 연경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글로 잡혀가서 있다가 소현세자는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서 이게 얘네들이 야만족이 아니다. 그래서 얘네 거라도 적이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틀어진 거고 복림대군은 애가 또 약간 또 모질러요. 그래서 무조건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볼모에서 풀려서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맞박이 깨졌었는데 네가 걷다우 소리를 하느냐. 네가 저기 가서 헛물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결국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 그 아들 원래 조선은 북의 시족제니까 북의 시족제 그러니까는 아들이 죽으면 손자한테 왕위 계승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됐잖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손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원손이 석철이라고 하는 소현세자 아들인데 걔는 제주도를 유배 가서 이제 또 그 집 전체가 다 죽어요. 소현세자 집 전체가 다 죽어. 청나라 편 들었다고. 청나라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고 우리가 그걸 배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 집 전체가 다 도륙됩니다. 도륙되고 이제 그 싫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주전파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나중에 북벌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군대를 양성하고 그래서 북벌 정책, 효종의 북벌 정책. 그래서 한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효종은 대단한 기회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북벌 시작했으면 시작하자마자 조선은 끝납니다. 그때 청나라 최전성기로 들어가는 아예 막 이러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쫙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청나라랑 붙으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끝납니다. 조선. 조선을 날릴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을 날린다는 게 뭐냐면 조선을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고 유목민들 중에 그게 있어요. 완전히 끝내는 팀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멸팀이 있어. 몽고나 이런 쪽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고가 이슬람 정벌 할 때 몽고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재앙이거든요.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이슬람 세력이 사실은 유럽을 엄청 위협하는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을 엄청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는데 그거를 몽고에서 싹쓸이를 하거든요. 싹쓸이를. 그게 대표적인 게 호라즘 전투라고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호라즘이 이슬람에서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의 사자를 모욕했죠.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때 이제 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욕 주는 바람에 머리를 밀고 막 이래가지고 모욕 주고 사제를 되돌려 버리는 바람에 싹쓸이 전투로다가 전투 양상이 바뀝니다. 근데 호라즘은 그 당시에 이슬람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몽골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무슨 뭐 개박살이 나면서 전멸당했죠. 그래서 전멸당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기가 도시가 안 돼요. 보통은 도시가 어떤 전투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지더라도 사람은 산데 다시 살기 때문에 거기가 다시 번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문제가 생겼어. 뭐 전쟁 같은 게 나 서울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다시 서울에 살겠죠, 사람들이. 그걸 재건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막 거점이 쫙 옮겨가고 이렇게는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도시 국가의 패턴이 있으니까. 근데 그 호라즘은 지금까지도 사람이 잘 안 살아. 완전 청소. 청나라하고 붙었으면 진짜 그때 효종 북벌 할 때 걸렸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이거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효종이 북벌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의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투력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자마자 끝나겠죠. 뭐 몇 년을 버텨요.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시작하자마자 경기 끝 이렇게. 그리고 그쪽에서 기분이 나쁘면 전멸 이러면 그냥 전멸이요. 그나마 항복해서 살려줄게 하면 다행인 거고 그런 정도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조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잡혀서 삼계쿠 고들에 머리를 갖다 박는. 그래서 이런 예법이 계속해서 내려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선 전기에도 이런 고두레 같은 게 있었는지를 잘 못 찾겠어요. 그건 문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청나라식의 이런 쪽에서 들어온 건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절하는 건 무조건 인도 겁니다. 절하는 건 중국엔 절이라는 예법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인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 고두레라고 하는 양상이 인도에도 있었던 건지 안 그러면 중국 동아시아 문화에서 변형된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원판부터 있었던 건지는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절에서 이렇게 절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걸 젖불종례라고 합니다. 고두레는 머리를 갖다 박는 게 고두레고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고두레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머리를 한번 박는 걸 고두레. 그 다음에 일반 절은 유교에서는 이렇게 손을 벌리는 집도 있고 이건 머리가 닿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식 사고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은 무조건 머리가 닿아야 돼요. 근데 유교에서 변형된 게 손을 올리는 방식이 손을 교차해서 손 위에다가 이마를 대는 방식으로 이게 변형되는 거예요. 유교절은 변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절도 있고 이렇게 하는 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불교에서는 이렇게 벌리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머리는 됐고 이마는 되고 손을 한번 들죠. 그걸 뭐 연꽃이 핀다는 둥 오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올린다 뭐 어쩌다 하는데, 실제로는 저 불종예고 부처님의 발을 만지는 예예요. 그러니까 고두레는 그 사람 발을 대는, 발에 내 정수리를 대는 거고, 대고 난 뒤에 발을 만져요. 발을 만져서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법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슬람에서도 절하는 풍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발을 만지는,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뭐 마리아 발 만지거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베드로 성당, 저 로마에 베드로 성당 가보면 거기 베드로 발이 뭉개져 있더라. 동상인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발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에 뽀뽀하고 발 만지고 뭐 머리 대고 이런 게 전부 인도식 패턴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최고로 낮은 부분이 내 최고로 높은 부분과 비교했을 때도 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 젖불종례라고 하는 거는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젖불종례, 그다음에 유언할 때는 이걸 뭐 이마 가운데다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내리면서 머리를 한번 더 찢는 거, 이건 고두레.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렇게 있는 거고, 무진삼보, 다함 없는 불법승 삼보. 그래서 오직 원하옵노니 오직 원하건대, 다함 없는 삼보는 이제 불교에서 귀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귀해야 될 대상. 그래서 대자대비, 수화정례. 대자대비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수화정례는 내가 지금 머리를 대서 예를 합니다. 다함 없는 무진삼보에다가 그것의 속성은 대자대비인 거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머리를 조아리어서 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최고인 이 최상을 그 발에다가 대면서 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보는, 여기 삼보 중에서 이제 핵심은 부처님이겠죠. 명운가피력을 내려주소서. 명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은근한, 가피는 초월적 존재나 이런 강력한 존재들이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유교에서는 음덕이라고 하죠. 조상의 음덕, 조상이 살펴주는 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음덕이 있으면 양보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음덕을 많이 쌓으면, 양보는 뭐냐면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 주역으로 얘기하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후손이 발복한다는 뜻이에요. 후손이 발복한다. 그러니까 집안에 타고날 때부터 집안이 유복한 집안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후손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걔가 살아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건 인과로 보기는 어렵고, 그냥 걔가 운때가 좀 좋은 거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중국 유학 갔다 오면, 그게 90년대 말 얘기예요. 중국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를 시켜준대. 그때만 해도 중국 유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교수를 시켜주겠다. 그걸 전공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유학을 하고 왔죠. 왔더니 교수는 딴 데로 이직을 했고 자리가 없어.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근데 어쩔 거예요. 그 당신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들어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착착착 진행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간발의 차로 한번 미끄러지면서 인생이 꼬여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세 가지로. 쇠폭.
그 다음에 음덕, 조상의 음덕.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거를 명운가피. 쇠복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영화 타짜에 보면 쇠복이 있어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쇠복이에요. 원래는 쇠복. 쇠는 금속, 돈, 엽전, 돈복이라는 의미예요. 돈복. 그건 속된 말로 그냥 쇠복 이렇게 쓰는 거고, 음덕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을 잘 모셨으면 후손이 그 가피, 조상들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들이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고 우리 주변에 있죠. 원룸 만들어서 살죠. 그게 위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패가 다 원룸 개념이다. 그래서 기와집 모양으로 딱 되어 있다. 그리고 집안이 이제 좋은 집은, 형편이 좋은 집은 아예 귀신의 집을 만들어 주죠. 그걸 이제 사당이라고 하는 거고, 집 맨 뒤에 예전 고택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당이 있는 집은 집안이 커야 되고, 아니면 이제 위패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후손을 이렇게 잘 되도록. 그게 음덕. 그래서 음덕이 있으면, 음덕이 많이 쌓이면 양보,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생긴다. 좋은 일로 결과가 생긴다. 발복하는 거죠. 후손을 잘 모시면 발복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명운가피도 이게 보여지는 거는 아니에요. 눈에 딱 드러나는 건 아니고, 눈에 딱 드러나는 거는 내가 뭘 했을 때 그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는 일반 가피인 거고, 이거는 은근한. 그러니까 불보살을 잘 모시면 이렇게 어른들이 싹 봐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